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9살 연하 남편과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여성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재혼도 아닌 초혼을 했으니 결혼이 늦었다고 하면 꽤 늦은 편이었는데 사실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파혼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닌 제가 변변한 학벌이 없고 저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참 너무 비참했어요. 파혼한 남자친구는 연애도 꽤 오래 했고 둘 다 20대 혈기왕성한 나이인 만큼 조금 가장해서 서로 목숨 걸고 열렬히 사랑했는데 파혼할 때는 그런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믿었던 그 남자의 배신 때문에 상처만 더 깊었는데요. 그 남자 엄마는 사실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가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일 바에는 자기 아들 총각귀신 만드는 게 낫다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감인지 당연히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 편인 것처럼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자기야. 일단 나만 믿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랑 결혼할 거야. 우린 벌써 청첩장까지 다 돌렸잖아. 라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저에게 최종적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를 거스르고 저랑 살 자신이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하기 전에 조건 좋은 여자랑 중매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엔 그 남자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는지 그 남자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환승이별을 했고 저희가 결혼하기로 한 날 제가 아닌 그 여자랑 그 남자가 식을 올렸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 그랬는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변한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결혼식장에 다른 여자가 내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걷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엄한 화살은 저희 부모님에게 향했어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까지 받아야 하나.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20대라고 몸은 성인이었지만 속은 덜 자란 아이가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시고 상처도 받으셨을 텐데 그걸 모르지 않던 저는 앞으로 내 인생엔 결혼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을 동동거리며 돈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쓰고 구심하던 저금하던 게 바로 저였는데 제가 당시는 미용 보조 일을 하다 그제야 조금씩 손님을 받기 시작한 초보 디자이너였거든요. 디자이너는 월급제도 있지만 제가 일한 곳은 가게와 수익을 나누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디자이너라 함은 겉은 화려해 보여도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그걸 티내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는 없었는데 그러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디자이너라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정말 100만 원 겨우 챙겨갔는데 그래도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 정말로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죠. 그렇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면 더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 못할 거라 믿었는데 저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은 1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지만 나중엔 명품도 사고 자기 관리에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차도 타면서 제 인생을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놓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하루에 14시간 일을 하니 이렇게는 아니다 싶었던 부모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출까지 받아 저더러 가게를 차리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딸이 결혼 문턱까지 갔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당해 제가 돈에 더 집착하고
자기 인생도 못 살고 있다 겁을 먹으신 것 같았는데, 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지 그 돈을 차마 덥석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엄마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큰 돈을 주는 거야. 됐어, 내가 벌면 돼. 아니야, 이 돈으로 너 가게 내. 남 밑에서 일해서 언제 돈을 버니? 네가 그랬잖아. 네 손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네 가게 해. 얼마를 벌어도 네가 고생한 건데 네가 다 가져야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도 한 번은 자식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그래야 부모지. 엄마 아빠도 이 돈 넣어줘야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정말? 그럼 정말 나 이 돈 받아도 되는 거야? 저는 순간 엄마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목이 메어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너무 소중해서 돈에 대한 집념이 더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 거기에 빚을 조금 내서 저는 처음으로 동네 미용실이긴 했어도 제 가게를 차렸어요.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었기에 가져가는 거 하나 없이 대출금, 월세, 공과금 내기 급급했는데,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이 자립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했던 저는 1년 뒤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하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며 5년을 견디니 저는 드디어 제가 바라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5년이 지나고 저는 목도 좋고 규모도 넓혀서 가게를 이전했고 직원도 3명이나 두고 대표 원장이 되었죠. 그러자 몫이 좋은 탓인지 단골도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실력 좋은 디자이너라고 소문도 나면서 그때부터는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매달 2분께 각각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부모님이 주신 종잣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뒤에는 워낙에 돈이 한이 맺혀서 그런지 이젠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돈을 쓰고 싶었죠. 그래서 내내 꿈만 꾸던 집을 강남 신축 오피스텔로 옮겼고, 월세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제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집을 바꾸니 차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말로만 듣던 외제차도 리스로 뽑아 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더군요. 그리고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저는 나태해질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니 제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아유, 저기 원장이 돈독이 잔뜩 올랐어.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게 되었죠. 하지만 딱히 부정할 수는 없는 말이라 뭐라고 반박도 못했는데 그 말이 진짜라서 오히려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몇 명 없던 친구들도 모두 시집을 가서 어떤 친구는 벌써 애까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싱글인 제가 만날 친구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러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 나한테 쓰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이유이자 낙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그게 뭐가 나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를 부러워했는데 제가 남의 돈으로 호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호강하는 거니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매일 늦게 퇴근해 반주를 하는 낙으로 살다 보니 살이 부쩍 찌게 되었고, 아무래도 미용 일을 하다 보니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는 안 되고 평일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무작정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 무작정 운동을 하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PT를 받기로 결심했고, 비용은 좀 들었지만 만족도를 위해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운동을 시작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어서 놀랐다니까요. 그 후로 재미가 붙어서 저는 매일 운동을 갔고,
트레이너와 매일 만나다 보니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어려서 그런지 그 트레이너는 정말 남동생 같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대뜸 이 동생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의외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제 놀란 얼굴을 보고 그 남자는 자기는 진심이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됐다고 바로 거절을 했을 저였는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심장이 빨리 뛰었는데 저는 정말이지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특히 9살이나 어린 남자가 왜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좋아하겠나 의심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남자의 진심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니 저는 9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둔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낯이 너무 뜨겁네요. 그 사랑 따위가 뭐라고 나이도 적지 않은 여자가 남자 앞에서 표정 관리도 못하며 빠졌는지 저는 또다시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행복하면서도 멍청해졌어요. 그러면서 전처럼 돈 없다고 이 남자한테 차일 리는 없다며 안심했는데 그걸 또 역으로 이용당할 줄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 그 남자의 본가가 지방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생신이라고 괜찮으면 저더러 함께 내려가 인사를 드리고 오자 했는데 그때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이른 것 같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좋게 거절한 적도 있었는데요. 교제하고 1년 조금 넘으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제가 궁금하다고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인사만 오라고 한 일에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상대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저만 지레짐작해 결혼 생각은 없다 하는 것 같아 민망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알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자 하고 당일이 되었는데 매일 편한 복장만 보다 잘 차려진 그 남자의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심쿵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키도 크고 몸도 좋은데 잘 차려입기까지 하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처럼 저도 가게에 휴가를 내고 남자친구와 드라이브 겸 남자친구 본가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9살이나 많다는 걸 아신다는 부모님은 걱정과 달리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 생각보다 제가 관리를 잘해서 동안이라 당신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나는 줄도 모르겠다 등 저를 신경 써주시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덜컥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둘이 교제한 지도 1년 넘었으면 시간 끌 필요 없이 결혼까지 생각해봐. 나는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네? 당신은 어때? 우리 예비 며느리 참 곱지? 미용 일을 해서 그런가? 아주 멋쟁이야. 나도 염색이라도 좀 하고 올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정작 남자친구는 놀라지도 않고 저만 좋다고 하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진적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어색하게 웃고 글쎄요 하며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게 배필은 다 있는 거라고 하시며 저더러 망설일 필요 없으니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콩깍지가 씌어서 9살 나이 차이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결혼 후엔 서로 안 이쁜 구석도 보고 그럴 텐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다 글렀다 생각했던 딸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당신들도 제 어린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다며 집에 초대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가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보여주는 거야 상관없겠지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때 왜 그리 마음이 심란하던지. 저는 다 잊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파온 후 딸이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 살았구나.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결혼 그게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할 수 있으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저는 저에게 전적으로 맞춰주는 남자친구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배려심 깊고 말도 예쁘게 하는 남자친구가 귀여운 구석도 많지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구석도 많다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을 갖는 것도 꽤 행복할 것 같았어요. 생각을 바꾸니 마음도 따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는 양가에 인사도 드렸겠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준비한 프로포즈 반지라며 저에게 이벤트도 해주었는데 살면서 이런 날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날은 나이랑 상관없이 감동을 받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끼워준 반지를 보며 나도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 그놈 못지않게 사랑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는 두 번째였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랑은 뭐가 이리도 많이 변했는지 더 복잡하고 돈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법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꺼운 마음으로 부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남자친구가 나이도 그렇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남자친구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차가 제 소유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단순하게 자기가 몸만 들어오면 될 줄 알았던 남자친구였는데요. 오히려 제가 집이 월세고 차가 리스라는 말을 하자 몰랐다며 깜짝 놀랐어요. 하긴 제가 연애하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PT를 평일에 받고 있었으니 제가 자기 생각에는 나이도 있고 부를 많이 축적해 놓은 골드미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봐줬다면 고맙긴 한데 문제는 이 남자가 혹시라도 제가 돈이 많아 보여 주었나? 이런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 표정에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다. 나 그렇게 막 나가는 놈 아니야. 물론 나는 자기가 돈도 많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멋있고 동경했으니까 좋아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접근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기 내가 월세 살고 있고 차도 리스라고 해서 실망한 건 맞잖아. 그거야 실망이 아니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내 잘못이지.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 거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고 어떻게 쓸지는 자기 자유잖아. 그런 오해를 하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나야말로 자기가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는걸.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자기를 오해했어. 아니야. 나라도 그런 생각하지. 그렇게 따지면 뭐 나는 실망할 자격이 있나? 자기에 비해 모은 돈도 없는데 우리 서로 마음 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 내가 우리 자기 많이 행복하게 해줄게. 맹세해. 그때 빌어먹을 그 맹세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홀랑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모은 돈과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1억 4천 정도 해서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았다는 돈 1,000만 원과 집에서 해줬다는 2천만 원, 그렇게 3천만 원을 가지고 혼수를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전세 계약자는 제 앞으로, 보증금은 제 명이었는데요. 확실히 서울에 살다 경기도권으로 나가니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에 맞춰 살아야죠. 그리고 저 못지않게 남자친구,
아니 남편도 출퇴근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안 되겠는지 저랑 같이 출퇴근 시간을 맞춰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는 남편이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생활도 나름 무탈하게 잘 하면서 신혼 생활도 재미있게 했는데 그쯤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가게 운영을 하며 처음 겪는 일의 연속이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있던 단골 손님들 발길까지 끊겨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편의 헬스장은 달랐어요. 일단 주인이 남편이 아니었고 그 관장이라는 사람이 빚도 꽤 있었는지 유지하기 힘들다며 헬스장 문을 닫게 되었는데 줄지에 남편이 백수가 되었어요. 게다가 시국이 시국이라 할 줄 아는 게 트레이닝밖에 없는 남편은 재취업도 쉽지 않았는데 결국엔 막노동과 대리운전 같은 걸 간간히 했지만 그마저도 벌이가 일정하지 않더니 집에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생각보다 편했는지 남편은 나 당분간은 이렇게 집에서 자기 대신 살림할까? 우리 아직 애기 계획도 없고 큰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나 하나 집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신 내가 자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게 할게 라고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자기야, 일단 상황이 나쁘다는 건 알겠어. 그래도 자기 나이도 젊고 이대로 집에서 살림만 하기엔 아깝지. 그러지 말고 쉬엄쉬엄 일 찾아봐. 저는 일부러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 최대한 조심하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눈치는 제가 아니라 백수인 그놈이 봐야 하는데 제가 백수 남편 기분 상할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되었고 저는 옆에서 쪼지는 않았어도 남편이 하루빨리 재취업에 성공하길 바랬는데 어째 남편에게서는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게다가 살림은커녕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늦은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설거지도 하지 않아 싱크대에 라면 먹은 것이며 이것저것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너로 몸 관리에 신경 쓰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배만 볼록 나오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내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건지 큰아들을 데리고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가게도 예전처럼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집에 오면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저는 더 열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즈음부터는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마치 저를 잔소리 심한 엄마로 아는 것 같았죠. 그렇게 조금씩 삑다선을 타기 시작한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장을 봐놓고 가라, 배고프니 배달을 시켜줘라 등등 요구사항이 많아졌는데 제가 자꾸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일자리를 더 찾지 않게 될까 싶어 저는 남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어린 놈의 남편이 자기 집에 전화해 엄마 나 10만 원만 나 반찬 좀 보내줘 이런 정신나간 말을 한 것 같았고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직장에서 잘려 실업자 신세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며 저더러 신경을 더 써줘라 하셨는데 황당했죠.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 길을 펴고 살아야 나가서도 길을 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내 아들 집에서 논다고 구박하지 마. 그럼 못 쓴다. 그리고 우리 아들 쉬는 김에 집에 갔다 왔다 편하게 하게 네가 타는 차도 좀 주고. 너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잖아. 요즘 손님도 가게에 별로 없다며. 그럼 쉬엄쉬엄 대중교통 타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정신을 차린 저는 차를 일하는 사람이 타고 다녀야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 남편이야말로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남편이 어리다고 막 먹더니 이젠 시어머니도 웃음냐고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짜증나고 싫었어요.
일단 남편부터가 정신을 못 차리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또 뭔 수로 알았는지 제가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남편이 혼자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시국 탓에 수입이 들어 친정에 50만 원씩 100만 원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뒤진 건지 제 아이디로 인터넷 조회를 해본 건지 왜 시댁이랑 친정을 차별하냐고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매달 입금하라고 저에게 명령까지 했는데, 저도 그때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 용돈 챙겨드리는데 네가 뭔 참견을 하냐. 저도 사납게 쏘아붙였는데, 저는 남편이 자존심이 상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럼 너도 벌어서 용돈 보내드려 라고 남편 속을 긁었는데, 그렇게라도 남편이 자극을 받거나 제가 저희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걸 문제 삼지 않길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 자기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냐며 더욱 열폭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지금 자기 집에 돈을 안 보내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양가를 차별하냐고 저에게 불만을 얘기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은 한 푼도 안 보태셨잖아. 대신 우리 집에서는 2천만 원이나 보탰어. 그럼 용돈을 들여도 우리 부모한테 줘야지. 왜 엄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 이렇게 말했는데, 하마터면 그 동그란 뒤통수를 3개 칠 뻔했죠.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두분 뭐 입이 없나요? 말 잘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1,000만 원, 부모님이 2천만 원에서 3천 가지고 왔지. 근데 나는 모아놓은 거랑 보증금 빼서 1억 4천 가져왔어. 그리고 내 가게 차릴 때 우리 부모님이 5천만 원 해줬고, 그걸 기본으로 지금 가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돈 안 보탰다고 시댁만 챙기는 게 맞아? 어디서 돈이 나왔건 내가 자기보다 1억 1,000만 원 더 가져온 건 사실이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내가 나이도 어리고 월급도 적어서 모은 돈이 그것뿐인 걸 어떡해. 아무튼 나도 서운해. 내 부모만 불쌍하잖아. 요즘 경기도 나빠져서 힘든데.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경기가 나빠져서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은 제 돈을 갖다 쓸 줄만 알지 제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도 제가 하고 싶어 매달린 게 아니고 지가 모은 돈도 없으면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려 한 결혼인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고 있나. 남편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 남자는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했지만 돈 잘 버는 나랑 살면서 편하게 제 돈으로 집에 효도도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먹고 싶었다는 걸요. 그렇게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지며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잘못된 걸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겠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편 빼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때가 마침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였는데, 저는 양가 어른들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날벼락을 맞은 듯 양가 부모님이 놀라셨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딸이 이혼녀가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가 의기양양해진 시어머니는 팔짱까지 끼며 요거 봐라 하는 듯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게 다 제가 속물이라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사돈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딸을 아주 예의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직장 잃고 돈도 못 벌어오니 얘가 이혼 소리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아무리 나이 어린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이니 잘 해주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그거야 제가 타는 차를 남편에게 주라고 하니까 싫다고 한 거죠. 걔가 집에서 노는데 왜 차가 필요해요? 뭐? 걔? 너 지금 내 아들을 내 앞에서 걔라고 했니? 아유, 사돈 죄송합니다. 너 빨리 사과 안 드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정서방이 네 동생이야? 엄마도 좀 가만히 있어. 걔가 지금 집에서 남편 노릇을 하는 줄 알아?
누가 보면 내가 어릴 때 사고쳐서 낳은 큰아들인 줄 알아. 밤새 게임하고 오후 늦게까지 쳐 자고 지 배고프면 남 일하는데 전화해서 배달시켜달라고 하고 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나도 가장 노릇하라고 하고 어떡하든 직업 알아보고 다니고 하면 이렇게 무시하진 않아. 내가 뭐 다 큰 남의 집 아들 대신 키우려고 결혼했어? 그래서 뭐 정말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내 아들 버릴 거면 제대로 돈 해주고 버려라. 설마 내 아들 몸만 내쫓겠다는 더러운 심보는 아니지? 너 진짜 그런 거면 나 안 참아? 안 참으시면 어쩔 건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한테 집에서 그렇게 놀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하라고 하셔야죠. 애당초 어머니도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할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 가운데서 저만 죽어요? 저 싸가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돈. 너 정말 왜 그래? 너 이런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여기 같이 가자고 했어? 저런 모습을 보고 딸이 시집 잘못 왔다는 거 알라고. 근데 엄마는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야말로 왜 이래? 그래, 그건 우리 딸 말이 맞지. 당신은 누구 엄마야? 나도 내 딸 혼자 고생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남편이고 가정이면 책임을 져야지. 집에서 그게 뭐야? 지원이 너 마음 굳힌 거면 아빠는 찬성이다. 바깥사돈, 진심이세요? 지원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시킨다고요? 4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아직 젊고 어린애예요. 내 딸이 뭐가 하셔? 대개 아들을 건사합니까? 사돈도 아들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어머, 기가 막혀. 지금 아들 가진 부모한테 큰소리 치시는 거예요? 딸이 싸가지 없는 건 다 이유가 있었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해심이라도 많을 줄 알고 결혼시켰더니 돈도 쥐뿔 별로 없고 속도 좁네. 뭐라고요? 그날 제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가 부모님 사이에는 불꽃이 튀겼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저희 엄마에게 실망해 서운한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상황은 별로였지만 제 의사는 제대로 전달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셨더군요. 뭐 예상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사족 보행을 하며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집단에 이혼 소리가 나오니 심란해서 저러나 싶었죠. 하지만 이내 남편놈의 시커먼 속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백수주제에 제 카드를 훔쳐가서 단란주점에 200만 원가량을 긁고 온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금액과 사용처를 보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카드를 뺏고 따져 물으니 자기가 한턱을 냈다고 짜증나는 말만 골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야 체면이 서는 걸 어쩌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 있죠. 지금 내 친구들은 몇 살 여자 만나는 줄 알아? 전부 20대 여자 만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내일 모레 40이지. 나만 늙은 여자랑 살고 있는데 돈이라도 마음껏 써야지. 내 친구들은 내가 왜 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동정하고 지랄인데 내가 그랬어.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카드 준다고. 얼마를 쓰던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런 면이라도 있어야 나도 밖에 나가 떵떵거리면 살지.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저는 그놈을 있는 힘껏 두들겨 패줬어요. 늙은 마누라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나 일하고 싶은 마음 따위 없어. 내가 왜 일을 해? 돈 벌어오는 기계 마누라가 있는데. 나는 평생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고 즐기고 살 거야. 9살이나 어린 영계랑 사는데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저딴 말을 듣고 돌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그놈을 두들겨 패면서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이혼하자고 소리소리를 질렀는데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죠. 그리고 전후 상황을 다 들은 경찰은 일단 둘이 분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남편을 데리고 나갔고 남편은 왜 자기가 나가냐고 저를 끌고 나가라고 했는데 경찰분들도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 한 경찰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범죄라고 남편이 저를 신고하면 저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이혼에 대한 결심은 더욱 견고해졌는데 술에서 깬 남편도 지 잘못은 알고는 있는 건지
저에게 순순하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혼을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며 저에게 아파트 보증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들어줄 마음 따위는 없었어요. 사기 결혼당한 것도 억울한데 제가 왜 피 같은 제 돈을 그놈에게 주겠어요. 더욱이 그 돈은 제가 결혼 전 제 힘으로 모은 제 재산이라는 증거가 있어 남편이 임의대로 뺏어갈 수도 없는 돈이었는데 차도 마찬가지였죠. 리스였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한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제가 말하니 약올라 미쳐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고는 태세 전환을 하기로 했는지 이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땐 제가 약이 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 나도 뭐 돈도 못 받을 거면 나 대신 돈 버는 사람 옆에 두는 게 당연히 좋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왜 너 대신 돈을 벌어? 사지육신 멀쩡한데 그 나이에 그 체력에 집에서 놀고 먹겠다고? 사지육신 멀쩡한 게 뭐? 내가 일하기 싫다고 하잖아. 그럼 어린 남편이 밖에 나가 돈까지 벌면서 늙은 마누라 건사할 줄 알았어? 굶게 해. 내가 그럴 마음이었으면 너랑 왜 결혼을 하냐? 나도 내 인생 걸고 한 결혼이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인생 걸고 편히 데리고 살아줄 여자를 찾았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었으면 한 40, 50살 차이 나는 할머니를 만나지 그랬어. 그럼 오늘 내일 하다 유산도 남겨주고 그럴 텐데 9살이면 너무 적은 나이 차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체면이랑 가오가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늙은 할머니를 만나 장가를 가냐? 무튼 돈 주는 거 아니면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포기해. 포기는 개뿔. 그리고 고맙다. 나 지금 네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나 이걸로 소송할 거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았니? 넌 나이만 어린 게 아니고 지능도 어린가 보다. 기다려. 곧 니네 집으로 이혼 소장 갈 거니까. 그리고 내 집에서는 하루빨리 꺼져줄래? 참고로 집 비밀번호는 진작에 바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 표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꼬라지가 난 어린애 같았는데 그제야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그 꼬라지가 참 추악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해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오려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 합의 이혼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 들고 장가를 간 건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는데 결혼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저한테 환불을 해달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해온 혼수 그거 다 들고 가라고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남편 쪽은 그 혼수 과정 각오받고 제 인생에서 떨궈져 나갔습니다. 덕분에 깨끗하게 비워진 전세 아파트는 그대로 다시 내놓기로 했는데요. 저는 가게 근처에 작은 빌라를 매매해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어요. 워낙에 오래된 구축 빌라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편하게 혼자 열심히 노력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혼 한번 해봤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저한테 쓰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후 아빠에게 많이 혼이 나셨는지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혼녀 딱지를 단 딸내미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걱정과 달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현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가게는 예약자가 꽉 찬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고 가게 안도 더 활기가 찼는데 요즘 저는 영화에 관심이 생겨 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외에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계속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발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역시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그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남들처럼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저는 저대로 다른 꿈을 펼치며 저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요. 어떻게 살든 누구랑 살든 아니면 씩씩하게 혼자 살든 건강 잘 챙기고 저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이만 길었던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처음 써보는데 쓸 때는 어려웠지만 다 쓰고 나니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연을 쓸 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떻게 인생이 마냥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니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고 맑은 날이 찾아오듯 우리네 인생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지나 행복한 날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 마음인데요. 아직 많은 날을 살진 않았지만 지나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하고 멋진 인생일 거라 믿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